매일 보상으로 30분으로 하는 게 중독에 최고 좋습니다. 아. 우리 아이 핸드폰에 중독시키고 싶다. 네. 그러면 매일 30분씩 주십시오. 근데 저는 문제집 안에서 또는 교과서 안에서만 메타인지가 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거든요. 뭐 청소도 잘하고. 맞아요. 사실 자기 효능감 키우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네네. 난 역시 멋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교육나침반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분의 글솜씨를 보면서 한번 꼭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드디어 감사하게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대안학교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네, EBS에서 독해가 문해력이다라는 등의 이런 책을 쓰면서 아이들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고요. 네,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을 쓰면서 어떻게 문해력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돕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작가님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 공립학교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총 19년의 이제 교직 생활 중에 반 정도는 공립에 계시고 대안학교로 옮기셨더라고요. 옮기셨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공립학교에 있을 때 부진화 지도라고 해서 공부가 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를 좀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상을 이제 2번이나 또 주셨었거든요. 배웠던 말 중에 교육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저는 사실 저에게 되게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공립학교도 교사로서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대안학교에 갔을 때 변화를 더 많이 이끌어내고 또 10분 아이들 성장하는 데 더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공립에서 사립으로 의원면직하게 됐습니다. 19년 전 처음 이제 아이들을 교직에서 만나보셨을 때와 지금 이렇게 뭔가 변화된 게 느껴지시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요즘에 휴대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19년 전에 이제 휴대폰이 없었을 때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 참 많이 이제 가슴이 아픈 모습들이 많은데요. 제일 먼저 이제 휴대폰에 중독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용한 멍때리기라고 해야 하나요? 네,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옆에 있는 아이와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이런 것도 저는 참 어렵지만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발달적으로 아이들이 시냅스가 발달돼서 가지치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 시기에 오히려 절단 이렇게 되는 기분이어서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우리 엄마들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거 먹이고 싶어서 막 삶아서도 주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사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어머니들이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야동의 야한 그런 자극에 노출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노출됐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유튜브 보라고 이제 핸드폰을 줬는데 어머니 이제 다른 일 하시고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알고리즘 뜨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뜬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중독된 케이스들이 있어서 상당히 정서적이나 인지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제한이나 부모님들의 케어 가운데서 좀 사용하는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아이들은 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찾기가. 최근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보상으로 30분으로 하는 게 중독에 최고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 핸드폰에 중독시키고 싶다. 그러면 매일 30분씩 주십시오. 보상으로 주는 거는 더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지 마시고 자기가 정한 만큼 사실을 했을 때 아이가 기뻐하면 되거든요. 네, 그 자체가 어떤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을 계획한 만큼 끝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뭐 핸드폰을 언제 하냐?
저는 주말에 몰아서 해라. 차라리. 네.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너무 오래 했을 때 아, 나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하루에 저는 30분씩 하면 그게 안 오는군요. 하루에 30분씩 하면 제일 네. 문제가 그거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오늘 숙제 열심히 하면은 9시에도 게임하겠지? 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 때 내가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거를 하지 않는 나머지 23시간에도 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30분을 위해서. 네. 그리고 숙제할 때도 흥분 상태예요. 이미 내가 이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네. 요걸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일 하는 것보다 주말에 하루나 이틀 몰아서 해야 네.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오. 한다면 매일 하느니 주말에 해라 이런 걸 좀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저희 첫째가 초등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초등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해가 됐어요. 엄마로서 초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현직 초등 교사이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초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20년 가까이 초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이후에 사춘기 이후에 이제 공부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확 꺾이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또 조용했는데 그 이후에 날개를 달고 또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습에 관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공부는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긍심 있는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그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어렵지만 나 이거 하면 할 수 있어, 또 해볼 수 있어, 이런 기세와 자긍심을 가진 아이들은 계속 어려움이 와도 도전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이 오면은 더 이상 나는 안 돼, 실패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침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일하시면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보고 퇴근하고 잘 때 보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분주하게 가면은 사실 나이스하게 보내주기가 어려워요. 좀 여유 있게 깨우면서 제가 축복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깨울 때부터 마음 먹고 이것도 작심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저절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밤 동안에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잘 깨울 수 있도록, 너무 힘들어하면은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부드럽게 깨워주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리고 매일 등교하기 전에 이제 냉장고에 아이들에게 축복해줄 말들, 또 긍정의 말들, 확언의 말들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학교에 보내요. 매일. 네네, 매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요일별로 써있거든요.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엄마가 해주는 그 무조건적인 그 응원과 사랑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네가 잘 못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들이 한두 번 해서 애들이 잘 각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늘 아이들한테 실수해도 괜찮아, 너가 잘 못하더라도 엄마 널 응원해, 이런 메시지들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 못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한두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내가 무조건적인 이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 딸이 된 것처럼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저는 공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엄마가 할애해서 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 습관대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책 읽고 있고,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쓰고 있고. 어렸을 때 7세에서 12세 사이가 사실은 습관 들이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사춘기 지나면 엄마가 말해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엄마를 굉장히 믿고 따르는 그 저학년 무렵에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셨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국어 쪽을 많이 특화해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아이들 책 읽는 걸 중요하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책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책 읽을 때 사실은 스킵해서 읽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독해서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매일
자기가 분량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체크하면서 5, 6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거 했으면 체크, 체크,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네. 어느 순간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체크표대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EBS에서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0.1%의 우리나라의 최상위권의 학생들과 이 평범한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또 지능이 높거나 공부는 유전이다, 또 재능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가 차이점일까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메타인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느냐. 맞아요. 네,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집 안에서 또는 교과서 안에서만 메타인지가 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거든요. 뭐 청소도 잘하고. 맞아요. 대충 하는 습관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대충 읽고 대충 하는 애들은 대충 쓱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만의 그 쓸고 닦고 이 부분을 나눠서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 봐요. 네네네 그런 머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이 돼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 물리적 환경에서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이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이거 한 다음엔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이 세워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 때 자기 관리 능력 또는 집안일 하기, 이불 개기. 사실 이불 개기가 자기 효능감 키우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난 역시 멋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 자체가 삶 속에서 메타인지를 키우고 또는 자기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시는 게 저는 메타인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쓰신 책도 그렇고요. 문해력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문해력은 어떤 거다라는 것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EBS에서 문해력 관련된 교재를 많이 냈지만 그 문해력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뜻 자체는 그 표면적인 뜻만 아니라 맥락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알아채고 또 요소들을 결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복합적인 능력이잖아요. 단기간에 뭐 책을 조금 읽고 문제집을 푼다고 막 급작스럽게 결과가 보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6학년까지 끊임없이 이것들을 계획적으로 좀 멱살 잡고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0번입니다. 0번. 제일 먼저 아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태도는 책을 좋아해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이 미취학 아동일 때 책을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정서상 나는 책이 좋아, 책이 재밌어. 이런 마음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요, 잘 듣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지루한 공부 얘기할 때도 잘 듣습니다. 근데 책 읽어주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육에서 100%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0이면 100 아이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 애는 책 읽어주는 거 싫어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먼저 이거 물어봅니다.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노나요? 보통 핸드폰이나 영상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그 강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책보다도 거기에 먼저 노출된 아이들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책 읽어주는 거 제가 체감했을 때 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책 읽어주세요 하고 막 들고 와요. 내가 읽어주는데도 막 딴짓하고 있고 반응 못한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경우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께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일주일만 아이 뇌를 책에 흥미를 붙일 만한 뇌가 쉴 수 있는 좀 기간을 주시라고 간절히 좀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아이가 지루해야지 책이 재밌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이러면 그럼 뭐 유튜브 봐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합니다. 뭐 식사하고 이럴 때 아이가 뭐 이렇게 기다리고 힘들 때 주실 수 있죠. 근데 지루할 때 사실은 뇌 발달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티븐 잡스도요, 지루함이 내 창조성의 원천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심심해 이런 말 할 때가 최고 좋습니다.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창의성이 생겨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애들이 심심해야 악기 연습도 해보고요. 심심해야 책이 재밌고요. 지루해봐야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책 읽기 가장 좋은 환경은 지루한 환경이다. 문해력 교육이 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6학년쯤 갔을 때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역순으로 1, 2학년 때는 부지런히 글을 필사를 하면서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손가락에 힘이 많이 없어요. 세 손가락으로 유치원 때 많이 색연필이나 연필을 자꾸 씁니다. 근데 세 손가락으로 자꾸 쓰면요, 아이들이 글씨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는 그 연필 교정기 꼭 써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를 많이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1, 2학년 때 많이 해주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사실은 그 암기력이 되게 폭발하듯이 좋아지는 때이기 때문에요. 네, 아이들 티니핑, 막 피카츄 이런 거 이름 다 외우잖아요. 그 진짜 신기한 게 그게 딱 1, 2학년 때 그래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해력이 뇌발달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깊은 걸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지 그 논리적인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한 7세에서 10세 사이는 진짜 다 외워버립니다. 근데 외우는 게요, 한 몇 번만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요, 외워요. 3, 4학년 때는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자기 글로 쓰는 것들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꺼낼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게 한 3, 4학년 때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써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논리적인 거 또는 뭐 말이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꺼내는 거, 꺼내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써와라 이렇게.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공책 이름이 말이 안 되는 공책입니다.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굉장히 재밌게 써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주제들을 주죠.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초능력이 생겼다면 어떤 능력이었을까? 이러면 우리 남학생들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정말 즐겁게 써옵니다. 네, 그래서 막 엉뚱하지만. 네, 엉뚱하게 막 5페이지 넘게 막 너무 신나서 써와요. 그때는 문법적인 거를 많이 지적하진 않거든요. 그냥 하나씩만 해야 됩니다. 글을 기껏 써왔는데 선생님이 맞춤법 봐주고 막 이렇게 띄어쓰기 봐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쓰기 싫거든요. 그때는 이제 팬심을 담아서 크크크 막 이런 거 너무 재밌다. 이 다음 얘기도 써줘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고요. 그때 목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 4학년 때는 자유주제 또는 일기, 편지, 자유로운 형식들을 통해서 글 쓰는 게 재밌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1, 2학년 때 글씨 쓰기 연습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애들이 5, 6학년 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써야죠. 이제 이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써왔다면 이제는 좀 각 잡고 봐줘야죠. 네, 그래서 너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저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진짜 좋아. 그래서 속담, 사자성어, 유명한 사람들의 말, 아무리 내가 불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써도 유명한 사람의 말을 하나 인용하면 글의 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제 외우면서 글을 조금 더 격 있게 쓰는 것과 아이들 주로 주술 호응이 안 되게 쓰고 이제 같은 낱말 계속 반복해서 쓰고 그 아이들 글쓰기 할 때 반복적으로 이제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고 다듬어서 이제 멋있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거 또는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형식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다듬어주면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해력이라는 거 저는 그 자기가 이해한 거를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글쓰기까지 사실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읽기 독립을 빨리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너 이제 글 읽을 줄 알잖아. 네가 읽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짐 트렐리즈가 이야기한 건데 15세까지 이 청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시각으로 인지하는 능력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자기 혼자 읽을 때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읽어줘서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으로 인지 능력이 더 높다. 네, 그래서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읽어줘도 괜찮다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비고츠키도 자기보다 조금 어려운 영역을 누가 도와줬을 때 이게 빨리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혼자 읽을 수 있는 책 말고요. 아, 이건 좀 어려운데? 라는 책들을 엄마가 읽어주면 훨씬 빨리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림책 읽을 때는 어머니들이 정말 책 많이 읽어주시거든요. 예. 그 1학년 무렵에 사실 줄글책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이때부터 또 안 읽어주세요. 너 읽을 수 있잖아, 네가 읽어.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언제 다 읽지? 진짜 확실히 장벽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줄이 빽빽한 거 보는 거 자체가 이제 숨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그림책까지는 굉장히 쉽게 잘 읽고 손에 잘 넘기는데 줄글책으로부터 쫙 떨어집니다. 한 100%로 줬지 한 30%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줄글책이. 그 정도로 되게 낮습니다. 그냥 주르륵 떨어지네요. 주르륵 떨어지죠. 근데 바꿔 말하면 줄글책을 읽을 수 있으면 30%쭉 올라갑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 책 읽을 수 있잖아, 네가 읽어, 이거 시작된 순간 줄글책으로 점프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줄글책으로 점프를 꼭 같이 해주셔라. 끝까지 읽어주기 어려우면요, 전 나눠서 읽어주는 것도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책의 초반 20%가 사실 제일 재미없거든요. 네. 그 20%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읽지 말라 그래도 숨어서 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사실 같이 넘어가 주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이것도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꿀팁인데요. 네네. 앞에 제일 재미없는 부분을 엄마가 같이 넘어가 주는 거. 두 번째는요, 만화책이니까 학습 만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의외로 한 5, 6학년 됐을 때 선생님 저희 애는 만화책만 읽어요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부모님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만화책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게임기만 들고 있고 책은 너무 싫어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입문용으로 책도 재밌구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학습 만화나 만화책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책은 사실은 단편적인 지식을 빨리 흡수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지식인데 접근하기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내용들을 빨리 인식하고 싶다 이럴 때 저는 추천하는 편이지만 문해력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두 줄, 세 줄 넘어가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뽑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 말풍선 안에 두 문장 이상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로 아이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보는 아이라고 한다면요,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계사, 뭐 한자, 뭐 과학 이런 만화책들을 우리 남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줄글책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 책 많이 읽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당연히 문해력도 좋고 어휘력도 좋고 공부도 잘할 거다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정말 쉬는 시간마다 늘 어디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책 읽고 있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쟤는 정말 성적이 좋겠다,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수가 40점에서 60점 되는 거 보면서 뭐가 문제지?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게 의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은 많이 읽으나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그 친구는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거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크게 배운 점 중에 하나는 책 읽기와 대화는 세트다.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책으로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문해력이 높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책 읽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책만 많이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소화가 안 된 채로 많은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요. 적은 분량 읽는다고 해도 부모님과 생각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문해력이 정말 좋습니다. 어휘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그냥 삼키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15분씩만 적은 분량 읽으시고 같이 질문해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면 정말 아이들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학원이 없이도 학원 다니지 않고 최상위권이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정말?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학원을 안 다니고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넌 집에 가면 뭐하니? 언제 공부하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습관처럼 공부하더라고요. 크게 막 이런 저항감이나 엄마랑 싸우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해요. 습관처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 하더라.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 샬롬 메이슨이 19세기의 영국 교육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삶이고 분위기이고 훈련이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동의하는데요. 교육은 분위기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엄마의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말로는 다정하게 해야 돼, 항상 뭐 친절해야 돼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이제 폭력적이고 매일 거친 말들이 오가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엄마가 말한 대로 다정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거친 말들이 이제 툭툭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정적으로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집에서 그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맞아요. 특별히 공부시키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연구 논문 때문에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저절로 공부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잘 체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SNS에 중학생 키우신 어머니들, 선배님들 피눈물 흘리면서 초등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어떤 학원 다녀라, 또 어떻게 공부시켜라 이런 말보다는 악기를 하나 정도 꼭 해줘라, 운동 하나 정도 해줘라,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게 여행 많이 같이 다녀라 이 말이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아이들이 어머니랑 여행 가기도 싫어하고 자기 친구들이랑만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엄마가 세상의 전부여서 같이 소통하고 사랑스럽게 보낼 시간이 의외로 많이 남지 않았다. 여행 많이 같이 다니면서 소통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꼭 준비시켜줘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삶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달라서 아이들은 재밌거나 동기부여되거나 둘 중 하나일 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목표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비전 보드라고 해서 나의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비전 보드에다 이제 사진을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많거든요. 이거 봐, 이렇게 되니까 저 언니 봐봐, 저 오빠 봐봐, 저렇게 중독돼가지고 저렇게 망가지잖아. 부정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습 다 보여주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갖게끔 부모님이 너 이 시간에만 해, 또는 너 이때만 해야 돼 이렇게 정해주시면 아이들 몰래 합니다. 부모가 보지 않을 때에도 그런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놓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 관련해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신 작가님이 내신 책이 있잖아요.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해력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고 이런 막연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레드에서 태조 챌린지를 하면서 또 아이들 고전 문학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귀한 책과 스레드 링크는 아래 함께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